앞으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 사람은 광장을 열고 광장은 사람을 연다. 최근에 지정학의 도래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지정학의 도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한번 생각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정학을 두면 사실은 그 나치 독일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었던 학문으로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학문적 생명력이 소진되었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헨리 키신저, 냉전기 키신저에 의해서 다시 지정학은 부활되었고 파워 게임을 계승하지만 동시에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가치 중립적 용어로서의 지정학이 재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30년 국제정치가 지닌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온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종말과 대립의 국제정치에 대한 일종의 역사의 재종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탈당극적 경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냉전의 30년을 재평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탈냉전 3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미국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재편의 실패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카불에서의 그 철수가 어떻게 보면 이를 반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냉전 30년을 마주한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은 하지만 자신의 패권의 회복,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취임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2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 그리고 나토와의 담화문을 통해서는 구승전국 연합, 미국과 유럽 간 협력과 권위주의에 맞선 진영 대결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의 세계민주주의 수호의 서사는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쌓아올린 자유세계의 리더였던 미국을 자기 소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이든 독트린 다시 냉전, 미국의 2차 냉전 선언으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자께서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자들은 신냉전의 도래로서 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본질은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든의 어떤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적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백래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유주의의 확산과 그 개입은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지역 국제사회 나아가 주권 국가 체제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는 다시 반서구, 반서방, 최근에는 반기독교 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비서구 포퓰리즘의 정치 토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사실 중국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서면서 이제 푸틴이 가진 연설에서 민족주의와 자결권 주장은 흡사 20세기 초 정강기 유럽 분위기를 재현하는 듯한 느낌을 갖기에는 충분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푸틴과 시진핑 주석 간의 공동성명, 2022년 공동성명과 그리고 23년 정상회담 내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여기에서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국제관계 민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발전 촉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것이 그 양국 간의 협력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SCO라든지 아니면 브릭스
등과 함께 연동되어서 G7에 대립되고 있는 현상 변경적인 동학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유럽의 시공간에서 탈식민과 구냉전의 파편으로 시작된 이 불안정성은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분단선을 올라타서 대륙 반대편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의 탈식민 구냉전적 단층대 위에 그 불안정한 질서를 올려놓고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이거를 뭐 한미일 그리고 북러중으로 묶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이 단층선과 대륙의 분단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끝에 한국 문제, 소위 한반도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절망적이기도 한데요. 신자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삶의 피로도 그리고 몇 번의 평화를 위한 기회 창출과 그 실패,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2018년 그 한반도의 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백래시를 불러왔고 더불어 지금의 보수 포퓰리즘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퓰리즘 정부에게 가장 쉬운 쉬운 외교 정책은 사실 현재 그 규범 중심의 규범 기반 질서에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취한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국과의 공동성명,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놈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성명은 결국엔 동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대륙을 봉쇄하는 인태 전략의 시작점이자 그리고 최종점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보라는 성과를 주장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모순적이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안보라는 위기에 노정된 한국, 하지만 안보라는 성과,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분단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 대륙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한미일 협력의 공고화 그리고 북러 양자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대륙들과의 협력 강화라는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러한 점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거대 거시 전략 안에 편입되는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율성의 상실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의 외교 전략이 미국의 거시 전략 안에 하위 구조화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자유라는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신냉전 담론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제약을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기반의 이분법적 세계관의 투영을 통해서 스스로 더욱 강하게 올가매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냉전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의 현상을 자유주의 위기의 한 서사 중에 하나로서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아니면 이게 전환기적인 질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패권이 쇠퇴되고 있고 그 패권은 그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국제 질서 안에 새로운 패권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거고, 그 자리를 차지한 패권은 다시 국제 질서를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른 규범을 만들어낼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쪽의 질서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최전선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 즉 선과 악을 구분하고 둘 중에 하나의 조류에 편성해서 이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이해 방식, 그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배팅 없는 칩, 그러니까 배팅 칩 없이 영합 게임에 합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러하다는 거죠. 결국 물적 역량의 부족으로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안별로 국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현안 진단을 하고요. 이 안에서 어떤 국익 안에서의 실용과 그리고 외교에서의 진영과 이념, 이 복합적인 함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찍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어떤 거대 담론 차원에서 한반도를 이렇게 조망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발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좁혀가지고 어떤 신냉전과 지정학의 부활이라든가 자유주의 쇠퇴라든가 이런 큰 흐름들이 과연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단순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큰 흐름은 예측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당장 현실에서의 그 변화와 충격에 우리가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한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아프간이 재작년 7월에 그 탈레반에 의해서 카불이 함락될 당시에 열하루 전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카불은 사이공이 아니다. 아프간 정부는 30만 정규군이 있다.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11일 후에 절대 함락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에 날 땐 또 어땠느냐? 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그 전쟁 나기 일주일 전에 미 상원 증언에서 72시간을 우크라이나는 못 버틴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망명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망하는 정부는 안 망한다 그러고 안 망하는 정부는 망한다 그러고 그것도 72시간이라고 딱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그 가자 사태 지금 21세기 최대 그 참혹한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뭐라 그랬냐면 중동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불과 6일 정도 지나서 지금 가장 평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이런 어떤 그 패권 국가의 그 판단 능력이 저는 그 자체가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반면에 한반도나 대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2027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기후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7년론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의 판단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봐왔던 그분들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우리 사회과학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그 인간과 공동체, 국가를 판단하고 그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과학은 무능하고 정보는 실패하는가? 우선 이 점이 매우 저는 뼈 아프다고 생각하고 당장의 어떤 제기되는 담론 구조를 넘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닌가. 그래서 2027년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피크 차이나든 투키디데스 함정이 간에 어떤 국가가 그에 반응해서 강력한 평화의 의지와 결기를 천명함으로써 응답하고 주도하는 그 인간의 의지와 정신이 오히려 더 지금은 그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는 응답할 때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실천적인 영역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걸 갖다 공통점을 뽑아보면은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원초적인 적대와 원한이 분출하는 지역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역사와 문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각이 있고 그것이 공격의 충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강한 적대와 충돌의 의지가 고조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큰 전쟁, 준비된 전쟁뿐만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에서 보여진 것은 군사 무기보다도 오히려 쿼드콥터라고 하는 상업용 드론이라든가 민간 자산, 수도관을 뽑아서 로켓으로 바꿔버리는 너무나도 기발하고 창의적이면 독창적인 발상인데 그 핵심은 아주 적은 비용이나 군사 무기가 아니라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무력화돼서 위기 관리와 통제에 지극히 무능한 그런 정보 또는 어떤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건에 비춰보면 대만이나 일단 한반도는 지금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발트 삼국이나 시리아라든가 서한지구라든가 또는 폴란드, 벨라루시 접경 지역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쪽에서 뭔가 핫스팟 열점이 이제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의 전염성이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전쟁 기술이 서로 수렴돼 가고 닮아간다는 건데 저는 하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학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민간 자산을 이용한 정규군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게 바로 동일한 자산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상업용 드론이라든가 또 휴대폰을 이용한 사제폭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하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학습했다. 그런 게 바로 전염이 되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흑해에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홍해로 이렇게 어떤 그 죽음의 벨트가 형성이 되고 빠르게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이것과 증오심의 어떤 그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대만이나 한반도에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좀 회의감을 일단은 좀 또 질문 겸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진영화 전략이 그처럼 주된 흐름이라면은 아마도 한미일 간의 남중국해나 대만 사태에 대한 공동의 비상대 계획을 분명히 수립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에 지금 많은 어떤 그 능력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에게는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힘의 어떤 공백으로 오인될 신호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책임을 더 확대해라. 역할을 높여라. 분명히 이런 압력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대만 사태에 대한 한미일 공동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분명히 강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 체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한미일의 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어떤 향후의 그 집단 방위 체제 또는 어떤 어떤 군대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예컨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운용하는 지휘 체계를 구성한다든지 유엔사를 재편한다든지 이런 후속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이 한미일 지금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압력이 가중될수록 오히려 동아시아 특히 한미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떤 그 안보 협력을 요구하고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압력이 가중되지 않을까. 요게 한반도의 불안 요소로 앞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인계철선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많은 의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